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밤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3,700만 원 선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가장 좀 안타까운 건 시장으로부터 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 건 이런 시장에서 또 한 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끝까지 좀 희망을 잃지 않고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과 모셔볼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시장이 정말 끝도 없이 지루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차라리 내려갈 거면 한번 확 내려가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갔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장세에서는 계속 내려갔다가 횡보하고 다시 한번 급락했다가 횡보하고 정말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이런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스닥과의 상하관계가 문제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은 실적 위주입니다. 기업에 대한 실적, 매출액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사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형식의 이제 투자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심리로 위축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바닥 라인 잘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이후에 반등할 타이밍 같이 또 방송에서 노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바닥이 어딘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 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새벽에 미 증시,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4.7%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우리 비트마루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암호화폐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런 투자 자산에 관련돼서 모든 이런 투자 자산에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장인 만큼 현재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원천적인 악재가 갔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가 바닥 지지선일지 같이 그러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저점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 특히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의 종목이 어디가 손절가인지 매도가인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지 악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비트코인의 악재라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루나 사태가 터지고 테라 사태가 터졌어요. 이런 것 자체가 치명적인 악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루나 사태가 터지고 테라 사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이 루나와 테라만 급락을 하고 나머지 코인들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가장 큰 악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불안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코인 거래량이 급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악재는 코인 거래량에 대한 급감 사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2017년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에 우리 투자자분들 1차 암호화폐 급등 장세가 나왔죠. 그 당시에 2,70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정말 엄청난 코인의 열풍을 또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관관계가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면 가장 많은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전혀 없는 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17년에서 19년도에 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0.1이었습니다. 정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2019년에서 2021년 들어들면서 0.1에서 0.2 수준으로 살짝 올라가긴 했어요. 그 당시에 암호화폐도 새로운 투자처다. 주식을 하면서 코인도 같이 한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금 상관관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상관관계는 거의 1에 근접한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건데 자 이거 자체가 악재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처럼 코인 거래량,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점점 급감하고 있다. 나스닥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코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합니다. NFT 시장이 활성화되고 메타버스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그렇다면 NFT 관련 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결제 관련 코인, 송금 관련 코인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코인별로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마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냐면 새벽에 이제 야간에 나스닥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졌네? 그럼 코인 내려가겠네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반대로 나스닥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국내에서 코인
코인 장세가 올라가겠네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 100% 나스닥을 따라서 매매하는 상황들이 큰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어제 이제 뉴스를 좀 봤더니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뭐 경제학자들, 뭐 해외 그리고 국내 경제학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 시장을 봤을 때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주하고 계시는 뭐 전문 경제학자분들 그리고 뭐 노벨 경제학장 수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전통 금융을 통해서 올라가신 분들이지 새로운 금융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해력이 우리 투자자분들보다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새로운 혁신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항상 문화가 바뀔 때는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또 현존하는 지금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젊은 층의 세대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희 지금 게임 산업 같은 게 엄청나게 활발화됐습니다. e스포츠 산업도 상당히 활발화가 됐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더욱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오히려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 우리 예전 분들 그 아이들하고 놀 때 어떤 놀이 했나요? 말뚝박기 이런 거 하고 줄다리기 하고 힘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런 행동들을 실제로 했던 것과 게임상에서 진행을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면 폭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놀이를 해야 된다.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금융은 좋고 코인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코인은 안 좋다. 코인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거래량이 급감은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지금 유입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지난 작년 4분기에 코인베이스의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입니다. 거래자가 아니라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를 많이 하겠죠. 많은 돈을. 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7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들어서 2022년 1분기, 2분기를 가면서 지금 현재 코인 거래량이 76%로 급등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분들, 기관 투자분들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조금씩 더욱더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지금 극명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중에는 정말 코인에 들어가고 싶어도 결국엔 비트코인은 보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기관 투자자분들이 다 보유라고 잡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만 매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그렇게 좀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은 무엇인가 하루빨리 촉매제가 나와서 코인에 대한 불안감을 좀 바꾸는 게 가장 큰 우선이 되지 않나. 코인의 뭐 기술력이라든지 가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악재는 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이렇다 할 촉매제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하지만 또 기관들은 작년 4분기보다 올 1분기에 더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악재 이슈가 총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전 SEC의 이사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거거래위원회 이 SEC의 전 이사가 SEC가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업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작년 상승장 랠리가 두 번씩이나 왔을 때 우리나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 업비트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치를 훨씬 웃도는 엄청난 자금이 돌아갈 때도 현재 한국 정부 정책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 정책으로서도 암호화폐는 안전 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비관론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쳐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같은 발언 하나만 보더라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겠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이 전 SEC 이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이제 승인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내비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비공식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 관련돼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현물 ETF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10조 원에 달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이런 수요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80억 달러 하나로는 이제 10조 원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내비쳤습니다. 비트코인 직접적으로 구매가 힘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서 이제 자금을 대신 받아줘서 대신 증권의 형태로 주식을 판매하는 이런 GBTC 수요도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제 강력하게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일단 결과는 7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봐야지만 우리들이 그로 인해서 현물 ETF가 진행될지는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선물 ETF보다도 현물 ETF가 비교적 훨씬 안전한데 현물 ETF가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날 승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인 기간 이런 자산들을 인용할 수 있는 법적 틀이 제공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승인될 시사만 7월 6일 날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호재로서의 역할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악재 말씀드려보면 스리랑카의 부도 임박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리랑카는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서 저번 달에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스리랑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수입이 없는 관계로서 이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악재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스리랑카에 관해서 한정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시점으로 이런 저소득, 저개발의 나라들, 글로벌의 부채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리랑카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이긴 합니다. 근데 비교적 더욱더 자신들의 통화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엄청나게 급진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의 이 재고치를 알아본다라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갖고 있는 이 재고치가 단 하루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러시아 사태 공통되는 부분이죠.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잡히고 있고 물가 상승이 겹치고 있고 또 최대 수입원인 이 관광 수입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히다 보니까 이런 수입도 지금 저조해진 상황인데다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빚이 막대한 상황인데 그 배경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빚이 왜 막대한 상황인지 알아보신다면 이 도로 항만 개설을 위해서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 들여와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 이자값만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국영 기업의 99년도에 관련돼서 이 운영권을 넘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중국이 왜 스리랑카에 이 엄청난 자금을 빌려줬을까인데 중국은 이 1대1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대1로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자를 생각해 본다면 세계은행의 기준점으로는 1% 내외에 불과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4.2% 그리고 최대치는 9%이 고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무 상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프라 이런 시설 구축된 이 인프라 시설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나더라도 인프라 공사를 이제 중국 기업과 인력이 중국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를 갚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다른 나라도 살펴본다면 이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그리고 이제 라오스의 고속철도 운영권도 이제 수십 년 동안 넘기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국가자산 에너지 일부를 이제 싼 가격에 매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저조한 이러한 나라들에서 저소득 저개발의 나라들에서 빌려준 부채가 총 합산을 해본다면 추정치가 현재 490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글로벌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우리 암호화폐 장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현재 우리가 기존에 말씀드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조율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인 것인데
돈에 관련해서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지속적으로 빚은 빚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피해를 입힐 것이고, 이런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서 먼저 외환에 관해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먼저 피해를 입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을 조연하는 것이 미국인데, 반대로 이 중국처럼 이러한 자신들의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어떠한 나라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화폐 개혁에 있어서 혹은 이런 다른 자산에 있어서 암호화폐 수요도가 증가됨에 따라 발전성을 눈여겨볼 수 있는 반증의 사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바로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이 가능성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 국난이 이어지면서 부도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건 맞지만 일단은 디폴트 위기까지 좀 처해지면서 경제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방금 비트피스 전문가님께서 이제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이제 SAC 같은 경우에서는 SAC 이사가 ETF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또 웃긴 건 뭐냐면 SAC의 전 위원장은 나와서 곧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규제도 없고 그냥 개인적인 견해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 뉴스는 CFTC, 미국에는 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있고요. 또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CFTC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로스틴 베너 CEO, CFTC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냐면, 왜 호재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선 지금 현재 암호화폐 규제권 어디에서 규제를 확실하게 맡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EC에서 지금 미국의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규제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규제권을 잡고 있으려면 정말 빠르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규제가 나오면 ETF를 승인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방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또 증권이다 아니다 이런 걸로 소송을 또 준비하면서 리플의 급락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상품인 이유가 왜 상품이냐면 지금 현재 참신성이 있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 특성상 이거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SEC가 아니라 암호화폐는 CFTC가 규제라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CFTC는 예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SEC는 좀 비친화적인 입장을 보였던 상반된 그 견해를 나타내기도 했던 기관이었는데 이번 CFTC에서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한다. 자,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이제 SEC에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건 하위 테스트입니다. 자, 누군가가 수익을 목적으로 그 코인을 구매한다면 어떤 물건을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구매를 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 증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이 테스트 룰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코인 투자분들은 코인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참신성 이런 거를 상관없이 무조건 증권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SEC의 입장인데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금도 사실은 증권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뭐 금반지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금을 매수하는 이유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금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전부터 제가 이전에 IMF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재테크를 하려면 금을 사야 된다. 금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예전부터 사람들은 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또 수익을 보기 위한 방법으로 매수를 한 건데 금은 증권이 아니고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하이테스트 룰만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큰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 코인은 증권인지 그 상품인지 확실하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대법원에서 상품이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는 만약에 규제권이
상품이 SEC가 아니라 CFTC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한 파생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파생 상품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든 개인 투자자들이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루트가 더욱더 다양해지는 거고요.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제는 함부로 지금은 시장이 조그맣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특정 세력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봐서 함부로 이런 시장이 없어지고 또 오히려 더욱더 투명한 시장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또 나스닥 그리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이미 활성화된 구간에서도 세력들이 있고 이 안에서도 주가 조작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규제가 없는 코인에서 이런 걸 있다는 것만으로도 코인을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CFTC 위원장이 또 어떠한 것을 내세웠냐면 이제는 각 코인별로 나누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주식은 주식 이렇게 큰 틀에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암호화폐는 정말 새로 다루는 금융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 다루는 금융이기 때문에 코인을 나눠서 어떤 코인들이 결제 관련 코인이냐, 어떤 코인이 투자의 원리적인 증권의 개념이 있는 코인이냐, 그리고 또 어떤 코인은 또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에 대한 코인이냐, 이제는 코인별로 나눠서 어떤 코인은 CFTC, 어떤 코인은 SEC에서 확실하게 규제라고 확실하게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SEC는 모두 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무런 규제도 안 하면서 이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SEC는 제가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는데 칼자루는 쥐고 해요. 그리고 CFTC도 굳이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둘 다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큰 호재로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그리고 먼 훗날도 아닙니다. 코인 시장은 빠르기 때문에 향후 1년,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난 호재로 작용돼서 코인 시장을 급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큰 기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있고 이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SEC 측에서 이 하위 테스트에 기조를 해서 증권인지 상품인지 암호화폐를 나누는 게 중요했었는데 CFTC 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라고 선을 그었고 앞으로는 코인들 개별로 이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무궁무진할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호재도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호재 말씀드리기 앞서서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만한 호재가 아니고 미래적 전망이 밝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 최고 경영 기술자 이 CFO의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계획이 없다라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과 같이 엄청난 이제 시장 약세에도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제 CFO, 그러니까 이 최고 경영 기술자가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 구매했는지 여부에 관련돼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밝혀내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자신들의 주주들 역시 같은 생각으로서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이제 회사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내비쳤었습니다. 일단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오고 있을 때 지금 같은 약세장 속에서 우리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고래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수면상에 드러난 고래다. 고래인 이 기업. 회사 측에서도 자신들의 주주들과 같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각 계획이 없다라는 걸 봤을 때는 현재 세력들도 물려 있을 만한 시장이다, 가격적인 시점이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우리 개인들만,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위축되어 있거나 불안한 시장이 아니다라고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기관의 매수세, 저번 주 한 주 선상에 나왔던 기관 매수세를 살펴보신다면 이번 연도 선상에서 가장 강한 매수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한 주 동안은 저번 주 선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러시아 사태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련돼서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 루나 사태가 벌어졌던 게 바로 저번 주 선상인데도 그 공포가 우려됐던 시장 속에서 엄청난 낙폭을 불러일으켰던 시장 속에서도 기관들은 오히려 저점의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대거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거래소에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살펴보신다면 지속적으로 다른 지갑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갑에 있건 혹은 이제 거래소에 있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변동성은 없으나 거래소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비교적 적은 거래 대금만 가지고도 시장을 가격적인 시점을 올릴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장의 반대로서는 적은 거래 대금만으로도 큰 낙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악재성이 입혀진 상황에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락폭이 생각보다 우리 예상치보다 더 큰 폭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지만 충분히 악재 해소가 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우리 예견치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는 호재로서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호재를 말씀드려보면 이번에는 블록 CFO입니다. 이 암리타 아우자가 한 발언이 되겠는데 가상 투자자의 날 연설을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제 전통적인 결제 네트워크 이 시스템이 쇼크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블록 CFO가 비트코인은 금융 서비스, 특히 경제적 권한 부여를 위한 도구이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위한 글로벌 통화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이제 거기다 이어서 탈중앙화 채굴 시스템과 그리고 월렛 관리를 아우르는 이러한 이제 통합 하드웨어 및 이제 소프트웨어에 구축을 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현재 개발 기초 단계에 놓여 있고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탄력성 및 보안성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시사를 내비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설명을 들어본다면 일단 카드 개념과 비슷합니다. 우리 일반 소비자가 가맹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옷을 구매를 한다.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카드를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거래를 하고 사오지만 이런 겉에 보여지는 모습만 생각해 본다면 구매자와 그리고 이제 제공자 둘만의 관계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인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구매자의 계좌 내역에 혹은 그 신용도가 그 값을 지불할 만큼 신용이 있는지 혹은 계좌에 돈이 있는지 은행 측에서 먼저 정보를 전달을 하고 거기다가 일단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 카드 달만기 회사에서 신호를 보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카드 내역 회사에서 이제 은행과의 관계에 관련돼서 이제 중간자 거래 역할을 하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탈중앙화로서 중간 개입자가 없다. 그럼 어떠한 이득점이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일단 카드사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 거래자가 있으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내지 4%에 관련된 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는 현재 이제 가맹점주들이 대부분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가스비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현재 비슷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은 현재 뭐 페이코인과 같이 가맹점에서 뭐 편의점 혹은 이런 배달을 통해서 우리가 사 먹을 때도 사용이 되겠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 그 코인을 사야지만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띄울 수 있겠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매자가 코인을 사지 않더라도 코인으로 보내지 않더라도 현물로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이제 화폐로 넘어가고 또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나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나는 믿음이 없다 혹은 잘 모른다라고 하면 미국 달러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를 꼭 사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여러 이목이 집중될 거고 수요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반적인 이 디파이, 덱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요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기간 비트코인을 모아왔고 저점 부근에서도 꾸준히 매집을 해왔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 CF인 알리타 이 아후자가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도입이 되면 일단 탈중앙화로서 거래 수수료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서 부상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점 특징을 갖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요즘에 코인들이 좀 비슷하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내려가잖아요. 코인들 간의 커플링도 너무나도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코인을 뭐 특징 코인이다라고 가져오는 것보다 이 코인 시장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 오늘 좀 플로우라는 코인을 특징 코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오늘 플로우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뭐 기술적인 분석, 기본적인 분석이 있지만 차트를 전혀 안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시황을 가지고만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재가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진행하고요. 또 악재가 터지게 되면 그때 매도를 진행하면서 반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선 플로우 예전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우리 투자자분들. 이 플로우는 NFT의 대장 코인입니다. 정말 NFT와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그 NFT 시장과 코인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코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이런 좀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코인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량이 더욱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그런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깼냐 안 깼냐 이런 부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분명 뭐 이래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이랬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더니 이번엔 내려가고 이런 시장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 플로우라는 차트가 플로우라는 코인이 NFT의 대장 코인이기도 했었고 또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지금 하락 장세에서 머물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왜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차트적인 부분에서만 볼게요. 자, 우선 월봉상의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차트로 봤더니 예전의 라인 엄청난 상승, 그러니까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코인이기도 했었고요. 내려가면서 도지형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밑꼬리를 달았던 구간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월봉상에서 지금 그 라인이 깨져 있죠. 이 라인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상황 속에서 지금 호재가 나온다. 대부분 보면은 이 호재와 그리고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강한 급등이 나옵니다. 코인 차트는 엄청나게 깨져 있는데 호재성의 이슈를 아무리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매도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보면 예전의 지지라인까지도 이미 이번 달에 깨고 멈춰 있는 상태인데 돌파가 되는 상태고 관심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지금 구간에서 뭐 상장의 이슈가 나온다. 뭐 그렇다면 뭐 이미 상장한다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선 매수세가 나오면 매수하자라는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재가 나와도 일단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거래량이 더욱더 급감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지지라인 라인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예전에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의 시점부터 볼게요. 자, 매물대 라인 오른쪽에 이
보라 색깔 캔들이 막대가 매물대 라인입니다. 자, 매물대 라인을 지금 지켜보면 매물대 라인이 어디에서 멈춰 있냐? 이 라인쯤에서 매물대 라인이 멈춰 있네. 자, 저는 매물대만 보고 찍었어요. 봤더니 오른쪽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항대 라인과 지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저항대 라인, 지지 라인 받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지 라인.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가 이제 막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다 안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을 좀 만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반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을 지금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쭉 올라갑니다. 거래량만 보세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위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거냐면 자, 매수세가 사람들이 살까 하다가 이제는 끝까지 올라갔네라고 해서 매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하죠. 자, 그런 다음에 매도세가 나옵니다. 사람들 버티겠죠? 버티다가 자,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가 많이 나오냐? 이번엔 반대로 내려가는 시점에서 매물대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버티다가 이제 누군가가 대량 매도를 하게 되면 우르르 이제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면서 횡보장세가 나오는 게 전형적인 시장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매물대 라인이 몰려 있죠. 그렇다는 건 이 라인에서 누군가가 분명 매도세가 많이 나온 타이밍을 보면 자,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보면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아래 가격대예요. 저희 보시면 요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잠시만요. 캔들이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요 위에 가격대에서 매물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대는 아래에서 더욱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매도할 사람들은 이 윗가격에서 이미 매도가 끝났다. 손절을 이미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횡보 구간, 매수일지 매도일지 그냥 분위기가 이제는 관망의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관심의 구간으로 바뀐 상태에서 매물대 라인이 계속 몰린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조금씩 매집하고 해볼까라고 하면서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라는 게 시장이 내려갈 때 매도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 저항대 라인 돌파할 때 매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플로우라는 코인이 상장이라는 대형 이슈를 이미 터트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시장이 지금 애매하게 지금 빠져 있으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플로우가 4,100원대죠. 4,100원대 라인 이 라인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의 호재는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매도할까 매수할까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횡보했는데 결국에는 매수세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코인들을 이 타이밍에 한번 노려보면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씩 배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내려간다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해서 정말 상처만 받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언제 어느 타이밍에 해서 내가 올라갈 때 복구를 하고 수익을 봐야겠다. 지금은 배우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무료 방송을 비트피스 전문가님이 해주시죠. 그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 어느 타이밍에서 맥점을 잡냐 이런 것들 알려주실 거고 지금 플로우를 비롯해서 제가 예시를 플로우로 들었지만 플로우를 비롯해서 모든 코인들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없어서 또는 뭐 악재가 많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체적인 투자 시장이 그냥 횡보의 상태고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매수를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필승님의 특징 코인도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특징 종목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중에 비트코인이 3,700까지 빠졌을 때 장이 바뀔 때 유일하게 빨간불을 잠깐이나마 켰던 카이버 네트워크 종목이 되겠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이버 네트워크에 관련해서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 들어보면 이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기능을 구현하면서 이 신용 검증 없이 이제 현전 결제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봉선상 봤을 때 이런 엄청나게 가격적인 상승 전 고점을 넘어주는 강력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일봉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하락 횡보장을 보일 때도 유일하게 지속적인 단기적 이평선을 유지해주면서 큰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후반대에 빠지면서 모든 시장이 빠질 때 카이버 또한 같이 빠졌지만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장시간 동안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과대 낙폭을 보였던 건 그만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던 가격적인 측면 혹은 시간적인 측면들이 길다 보니까 더 큰 하락폭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동안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동반되면서 가격적인 측면 불러일으켜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반등세가 와줄까라고 기대가 되시기도 하고 혹은 그 전에 기존의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 타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기대치에 의해서 어제 그리고 그제 지금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거나 혹은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약세합니다. 약세한 시장 속에서 개별적인 호재, 강력한 객관적인 호재가 없는 이 종목에서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본다라는 거는 거의 로또를 생각하는 거 기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호재성 지표는 없다. 그 시점에서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세력이 털어내지 못한 물량을 지금 나머지 다시 털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존 세력 바뀜이다라고 인지할 수 없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어떠한 세력들도 지금 섣불리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털어내기 물량을 위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반등세를 노려볼 수 있다. 일본 기준으로 이평선을 보셨을 때 이 분기점인 선상 3,300원대 아래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지만 지금 타점 노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절가를 잡아봤을 때는 2,500원대 라인, 2,500원 30원대 라인인데 4시간 선상 기준으로 보신다면 저번 주 혹은 며칠 전까지도 우리가 분기점을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아까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빠진 이 상황 속에서는 기존에 있던 매수세가 다 매도세로 나왔기 때문에 BT의 동향에 발맞춰서 다시 나가려고 할 때 이 5월 17일 날 새로운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때 매수세 분기점을 설정해 두시면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4시간 기준 선상 분기점 선상 매도세와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부딪혔던 2,530원대 라인을 이제 손절가로 잡아가 보시면서 3,400원대 라인까지 노려보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동향이다라고 설명드려보면서 이따 공략주 설명드려볼 때 비트코인 방향성도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공략 코인으로 가져온 건 솔라입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지금 코인이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오고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좀 하나만 딱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우리 투자자분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인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중심선이 있어요. 그 선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건데 자, 솔라의 차트를 보면 모든 코인들 마찬가지예요. 자, 22동 평균선의 추세 중심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락 나오면서 22동 평균선의 가격이 이격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고 이격도가 멀어질 때 반등이 나오고 자, 이러면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격도가 붙었다가 다시 한번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 안에서 이중바닥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바닥의 차트 그리고 매물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물대 라인을 쭉 보시면 이중바닥과 매물대 라인을 볼게요. 매물대 라인 몰려있는 곳에 이중바닥이 있다. 그렇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 541원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밑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 지금 하단도 지금 열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밑꼬리 장세가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많이 잡진 않고 짧게 잡아서 손절가 라인은 지금 쭉 보시면 한 480원대 라인으로 손절가 라인은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목표가 라인은 대신에 크게 잡아요.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다면 예전의 지지 라인이 언제일까?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하고 살짝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850원대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급락폭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대신에 아래로 위험하기 때문에 아래로는 항상 타이트하게 잡아가는 매매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 필승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공략 종목은 디센트럴랜드라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메타버스의 대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시와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커플 현상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다 더불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특히 저번 주 선상 루나 사태로 인해서
비트보다도 알트들에서 큰 과대 낙폭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우리 주식과 비교를 해본다면 주식에는 성장주 그리고 실적주가 존재하지만 암호화폐는 대부분 실적주보다는 이제 성장주, 이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디파이나 그리고 P2E 섹터 그리고 이제 뭐 무브터 최근에 나온 이 GMT라는 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 가치주,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성장주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메타버스라는 섹터 자체가 관련돼서 앞으로 전망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목이 집중되는 섹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 창출을 이뤄내는 어떠한 뭐 수출을 냈거나 혹은 이제 어떤 매출액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알트들 중에서도 가장 성장주 색깔이 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과대 낙폭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선상 보시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큰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알트들에 비해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기준 선상 지금 확인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또한 골든 크로스 나지 못하면서 5일선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선상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검은 선 그어 놔 드렸는데 1257원대 라인 한번 테스트하고 지금 반등 와준 시점 여기가 지금 딱 분기점인 선상이기 때문에 1차적인 우리 비트 동향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1차적인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서 단기적 시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익적 관점으로 1700 이평선 121평선이자 우리 분기점인 선상 많은 캔들들이 지금 가격적인 측면 뚫어내지 못했던 1750원대 라인까지 우리가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1180원대 라인을 설정해 드려봤는데 만약에 1180원대 라인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다시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를 한정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1180원대 라인 돌파하자마자 매도 손절하셔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있던 동태를 살펴보시고 매수세에 비해서 비슷한 매도세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 시점에 나오셔야 되고 매도세가 강력하게 진행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비트코인이 만약에 3700선 이탈하는 모습 다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다시 저점을 잡아가시는 게 현재는 현금화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동향 간단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비트코인이 현재 오늘 아침 새벽 중만 보시다라고 하더라도 딱 원화 기준 우리 업비트 기준은 딱 3700선 맞닥뜨려 놓고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양봉의 흐름세로 1.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안심하실 필요도 없고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봉 손상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3,400대 라인까지 뚫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 이번 주 선상 가장 중요한 라인은 3,700 원화 기준 3,740대 40원 40 라인을 유지해 줄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만약에 3,740대 라인까지 다시 이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3,400선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가면 갈수록 저조해지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단기적으로 작용될 만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호재보다도 악재가 해소될 것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사태, 뭐 금리 인상은 올해 가을, 적어도 올해 가을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면서 기대해 볼 법한 건 이제 러시아 사태나 이제 루나 사태에 관련해서 루나의 이제 권도영 CEO가 어떠한 입지를 표명해서 이제 우리 신뢰도를 입힐 수 있을 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해 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상승의 여력 약소하게나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시점은 3,400대 라인까지 열어두시고 오늘 내일 이번 주 선상에서는 3,740대 라인을 유지해 줄지를 눈여겨보시면서 자신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이 디센트럴랜드라는 종목도 비트코인 시장을 먼저 보신 이후에 가격적인 시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한 진단 오후 1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함께하실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코인 앞으로 방향성부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포지션에 대한 것들까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